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개사 때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렸더니 얼굴을 모르겠다라는 어필이 들어와서 좀 기도 발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 조치를 다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단히 영광스럽게도 이틀 동안의 국제학술 심포의 첫 번째 기조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인 해양 문명과 해양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또 인근에 저희 크러스터 내에 있는 그 유사 협력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 문명 뭐 좋고 해양성 좋기는 한데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제를 잡으면서 이 해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 함의가 뭔지에 대한 논의나 탐구조차도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심포를 통해서 한번 규명을 해보자, 이게 저희 이번 심포 기획의 의도이자 목표라고 봐집니다. 우선 그 문명적 관점으로 바다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뭐 해양성이나 해양 문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서구로부터 전파됐던 혹은 이식됐던 그런 측면의 어떤 개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해양이나 해양 문명, 해양성에 대한 학술적 취지나 해양관에 있어서는 몇 가지 조금 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는 아까 대항해 시대도 언급됐지만 대항해 시대가 가져왔던 그 유로센트리즘, 유럽 중심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해 있고, 그런 속에서 해양, 해양성, 해양 문명 등등에 대한 것들이 서구의 독점물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들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 주권을 키우기 위해서 해양 패권 쟁탈전이나 식민지 확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 탐험이라든지 항해 기술이라든지 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포함한 소위 이제 무력적인 요소와 항해 등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식민지 쟁탈에 대한 어떤 시장 확보 경쟁, 이런 것들이 잔혹한 패권 경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양 각국은 해양 쟁탈을 통해서 세계 소위 해양 자원을 황폐화시키거나 혹은 생태 환경을 파괴시키는 이런 결과도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해양 사유에 기반한 문화심리나 문화패권주의 이데올로기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존의 오류가 현대 해양 문명과 다양한 방면의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이런 그 해양을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인류의 과제는 서구적 사고를 탈피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륙형 사고가 지배했던 19세기 식민지 쟁탈 침략 전쟁의 시기는 종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륙형 사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뉜 채 동서 냉전이 지속되던 21세기도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신해양 시대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해양을 근간으로 한 자원, 관광, 레저, 문화 등등
해양 산업에 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의 해양 경영 역량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을 약탈적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해양 자원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활발한 해양 활동을 통해서 남아있는 인류의 DNA 속에 내재된 해양 역량을 발견하고 정립하고 이걸 21세기 시대 정신으로 확산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제안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식량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등 온갖 위기와 난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것 하나 이렇다 할 해결책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기존의 대륙적 관점에서 해양적 관점으로의 대전환, 약탈적, 소모적 해양 경영에서 문화적, 가치적 해양 경영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자 해양의 세기입니다. 현 시대에서 해양 문화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력으로 여겨지는 것은 해양 세계의 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과 국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지니는데 해양의 흥성에 따라서 국가가 흥성하고 해양이 쇠퇴함에 따라 국가도 쇠퇴한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기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양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는 어떤 공간인가? 저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 그래서 살림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방영됐던 인기리에 방영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됐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주인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난관에 닥쳤을 때 혹은 어떤 해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머리 위에 떠오르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고래가 등장을 하고 그 고래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해결책을 찾는 이 신기한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시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학자나 의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고래를 등장시켰을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고래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고래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속성, 습성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래는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약한 동료를 끝까지 보조를 하거나 조력하는 이런 형태도 발견이 되고요. 또 고래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도 있겠죠.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거대한 공룡, 덩치는 어마어마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순함이라든지 조금 어리숙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고래의 이러한 어떤 습성들을 활용한 소위 특히 그중에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활용한 돌고래 테라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돌고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더니 장애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이런 어떤 돌고래를 매개로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런 어린이가 범고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유를 하는
어떤 그 스페인의 실화 실제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던 범고래 등대 같은 영화도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이런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양성의 본질인 치유와 재생, 화합 등등이 현대인이 갈구하는 것과 바로 일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양적 관점으로 본다면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유구히 전해져 내려온 소위 고래 친화성 이런 것들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한테 최초로 고래가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한 뭐 6,000년 전 이렇게 봐지는데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에서 뭐 청동기 시대까지 사이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 반구대 안각화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각화에는 한 294종의 도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58종의 도상이 고래라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인될 수 있는 고래만 하더라도 북방 긴수염 고래라든지 혹등고래라든지 귀신고래, 향고래, 들쇠고래, 범고래, 상갱이 등등 한반도 주변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안각되어 있는 이 절벽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에 살았던 민족들이 고래와의 친연성, 고래와 얼마나 가까이 지냈더라면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섬세한 터치의 도상을 만들어냈을까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래 친화적인 소위 이제 해양성 DNA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인들의 그 아주 높은 해양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해양 문명이나 해양성의 핵심은 과연 뭘까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결국은 치유와 살림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역사적인 문물, 유물들을 발굴하고 전시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은 저희 해양박물관이 종합박물관으로서 수족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족관은 그냥 관상용 어류들을 전시하는 그런 수족관과는 달리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에서 포획됐다기보다는 구조된 해양 생물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을 확보를 해서 바다로 되돌려주는 이 사실은 저 해양 생물 치료기관이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에서 최근에도 거북이 푸른 바다 거북을 지난 8월 25일 날 제주도 색달 해변에서 바다로 되돌려 보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바다 거북들을 치료를 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나마 국립해양박물관이나 서천의 해양생물장관이나 이런 등등의 수족관에 이양이 돼서 치유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되돌려지는 이런 해양생물은 그나마 천행을 타고난 이런 생물들인데 그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되는 해양생물들이 포획이라든지 남획이라든지 혹은 그물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먹이 활동에서의 어떤 그 부조화로 인한 이런 그 폐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해양 생물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바다로 돌아간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 색달 해변에서 방류됐던 붉은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불과 10하루 만에 부산의 기장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과학자들이 긴급 해부를 해서 조사를 해본 사인을 밝혀본 결과 뱃속에는 한 200여 종의 해양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닐이라든지 페트병 껍질이라든지 이런 등등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김웅석 원장님이 계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올 초죠, 우리나라 연안에서 폐사된 채 발견된 바다거북 총 4종 28마리를 부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거북이 뱃속에서 발견된 소위 이제 해양 쓰레기, 그 중에서도 필름 포장재 19%죠. 비닐봉지 19%, 끈, 바다에 사용하는 끈류가 한 18%, 그물 16%, 밧줄 11%, 이런 것 등등이 폐사된 거북이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폐사의 주요 원인인데, 불행하게도 거북이는 신체 구조상 소위 그 케라틴 돌기라는 게 몸 체내 속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돌기가 나와서 한번 먹은 섭취한 음식물은 뱉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올라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북이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해파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바다 속에 떠다니는 이런 부유하고 있는 비닐 등등을 해파리로 착각하고 오인해서 먹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지의 인간들이 바다에 있는 거북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심각한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양은 우리가 믿고 있거나 바라는 만큼 건강하거나 육지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받아내는 만큼 그런 건강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당 부분 이미 건강성이 파괴됐고 망가져 버려서 바다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무궁무진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의 한자 수거 해납백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생명들을 품어 안아서 키워낸 엄마의 품 같던 해양이 이제는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육지가 버리는 쓰레기, 하천 슬러지, 미세 플라스틱 등등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가진 해양 생태계가 그나마 이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해양이 지닌 원초적인 치유 역량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육지에서는 한 650만 종이 서식하는 반면에 해양에도 한 220만 종의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육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미지의 생태계가 생태계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런 해양에는 연체동물, 절지동물, 어류, 포유류, 그리고 이제 각종 플랑크톤이나 미생물 등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해양 생물들이 죽는 날이 온다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한 훌륭한 아주 지혜로운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은 생명이고 풍요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해양은 원초적인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해양이야말로 인류가 먹고 쉬고 즐길 거리를 한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모든 시름과 걱정, 공포와 두려움을 잊고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와 평화와 살림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에서 물의 속성을 정의한 명제들을 참고해 봅시다. 유명한 명제로서는 공자께서 이야기하셨던 논어옹야편의 이 구절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요산요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자한 사람은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의 성질을 지혜나 움직임이나 즐거움으로 연계해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역동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자가 분석한 소위 물에 대한 MBTI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에 대한 또 다른 명제로서 뭐 공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노자의 설도 있습니다. 도덕경 제8장은 상선약수,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의 속성을 자연 현상에서 빌려와서 인간 사회에 적용한 최고의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평을 유지하는 공평성, 어떠한 상황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변형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완벽성, 어떠한 상황도 그리고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항상성과 마침내 최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이런 겸허함, 이런 등등이 사실 물이 지닌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나아가서 조화, 사랑, 배려, 양보, 평화와 공존, 이런 인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가치들이 바로 물 속에 녹아있다는, 물의 속성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들의 총합이 바로 물이요, 그 최고 총합은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지자라면 가히 즐길 만큼 최고의 선이자 세상 만사를 관통하는 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동양적 사고하고 서양적 사고하고 조금 다른 점에서 또 다른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최근에 TV에서도 영화로 재방송을 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썼던 카렌 블릭센 같은 사람은 무언가를 치유하는 것은 모두 소금물이다. 땀, 눈물, 바닷물처럼 아주 시적이기는 하지만 바다의 속성, 바다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한 이런 명제인데, 그래서 동양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조금 제한적인 인식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닷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화학적 이런 그 기능,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한 명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추상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나 태도인 공평함, 부드러운 카리스마, 완전성, 항상성, 겸손성, 이런 등등을 넘어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양리적 속성까지도 언급한, 그래서 결국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양성이라는 것은 바다의 성질 또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의미하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해양성이라는 것은 대륙성과 구분되는 해양에서 비롯된 특별한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해양의 물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해양성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함에서 비롯된 다원성이나 도전정신, 유동성에 따른 자유와 포용, 통합의 정신이자 미지에 대한 창조성과 혁신정신으로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들은 모두 사실은 위태롭고 급변하는 오늘 사회에 부합하는 정신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착, 폐쇄, 권위, 질서, 규율을 원리로 하는 육지적 사고를 넘어서 유동, 열림, 자율, 창의, 창조적 파괴를 존중하는 해양적 사고로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간 경쟁 심화, 자원 고갈, 기후위기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그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양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가 겪어왔던 모든 해양과 관련된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볼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배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이 배라는 것을 통한 공간의 확장이 시작됐고 탐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탐험을 통해서 새로운 대륙과 대륙이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문명들을 만들어 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성장, 발전 이런 것들도 예술 작품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구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해양 영화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바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대륙에서만 육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 공간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이나 새로운 어떤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 영역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바다와 관련해 가지고 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악용도 했다. 그래서 바다 생태 환경 자원들을 고갈시키거나 파괴하는 이런 역사들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향을 해왔던 이런 그 해양 파괴나 해양 환경 오염 이런 데 대한 성찰과 자성이 매우 심각하게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해양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 공생 공존을 위한 새로운 어떤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인문적 성찰과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결합을 통해서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자세나 태도나 성격, 그래서 친해성에 대한 습득과 그 다음에 친해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문명 속에 인류의 생존과 풍요와 건강한 미래가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해양 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해양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해양성, 해양 문명이 지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양 인문과 해양 자연과학이 행복한 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블루 플래닛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른 행성이라는 말이죠. 푸른 별입니다. 푸른 별, 색깔이 푸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푸르름이라는 것은 청색성이라는 것은 바로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공에서 보면 지구가 커다란 파란 별로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를 이루고 있는 74%의 공간이 다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블루 플래닛을 땅지자 구슬구자 지구가 아니라 물수자 구슬구자 수구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라도 이 푸른 별, 푸른 행성인 수구라고 부르고 수구를 위한 이런 대화를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구두선처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푸른 행성 수구를 지키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심포의 주제를 해양 문명과 해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이 강당 바깥에 있는 로비에도 푸른별 수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슬로건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심포 이틀 동안의 심포를 통해서 우리 지구, 다시 말해서 수구라고 불러야 할 이 블루 플래닛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